제가 현장에서 팔아달라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1층 대로변 상가나 아니면 코너 상가, 예전에는 최고라고 했던 상가들이었거든요. 그런 상가의 주인들조차 팔아달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대비해서 사신 거예요. 막상 본인이 은퇴 시점이 돼서 그 월세를 받을 때 되니까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얘기만 계속 드려서 이제 죄송하지만 이미 잘하고 계신 선례들을 보면 배분을 잘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황금성 좋은 유동자산을 만들다고 할 때 꼭 부동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 연금을 제시하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작가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라떼비버님,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그래도 이번에 또 신작을 내셨는데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네. 본인 소개 겸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금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출간한 라떼비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정이라고 하고요. 홍춘욱 박사님 초대를 받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 오시면 웃다 갑니다. 호호 홍 박사입니다. 까칠이 홍 박사는 사라졌고요. 제가 뭐 이렇게 뼈 때리는 홍 박사, 까칠한 홍 박사로 출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부분 뭐냐면 왜 레버리지 ETF 사서 그렇게 고생하세요? 막 이러면서 뼈를 때리는 시절에는 이제 인상도 좀 쓰고 사람이 뭐가 났건 이런 소리를 하지만 또 좋은 책 들고 이야기하고 또 작가님 모셨을 때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하하 호호호 홍 박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자기소개하면서 책 쓴 작가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 스토리가 좀 더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아니, 이렇게 왔을 때 자랑하고 가는 거죠. 실은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은 이제 금융권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아이 낳고 이제 육아를 좀 하면서 쉬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후에는 중개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중개를 좀 하다가 작년에 상가중개까지 이제 섭렵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 손님들의 어떤 사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한 3040의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예전부터 사실 연금은 많이 전파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연금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박사님. 이상하죠.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 게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아니, 그건 처음 듣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중개인들 브로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 브로커들은 다 요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거래하신 고객님들의 요트는 없더라. 알잖아요. 이게 뼈를 좀 때리는 워런 버핏이 뼈를 많이 때려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뭐 상가든 주택이든 관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하세요? 연금하지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떼비버님이 연금책을 썼다고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부동산 책 쓰셨잖아요. 자랑해요 빨리. 네, 한 3년 전에 토지책도 출간해서 그때도 한 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토지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켜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서 개념으로 책을 집필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옥보스님, 옥탑방 보보스님, 김종률님하고 책을 써가지고 아니 그 까칠한 김종률이라는 책을 쓰다니 성격이 참 좋으시구나. 무하하하. 친한 사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홍 박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서 이제 중개사 사무소를 열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고객님들 특히 상가 이야기를 하셨던 게 참 기억이 나는데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뭐 책에 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픽션이고요. 어느 특정 부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요. 제가 본 사례들을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서
적은 얘기들인데 만약에 이 얘기가 본인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책 읽으신 분들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라고 하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처음 중개업 시작했을 때는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오, 불장. 문 대통령 네, 이야기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중개업을 시작을 해서 왔다 끝내준 타이밍. 아, 그렇죠. 돈 좀 벌었습니다. 네. 예, 오늘 맛있는 거 사오고 싶어요. 이게 전국이 규제 아닌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불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에 줄 서서 계약서 쓰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있던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조금 빨리 묶였던 지역이라 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관광버스 뭐 이런 게 오던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어쨌든 주택 실수요가 좀 움직이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집이 다주택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이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대형 평형이 좀 있는 지역인가 보다. 그렇다기보단 직장이 좋은 직장들이 많아요. 지금 반도체. 경기 남부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예, 직장이 좋은. 네, 대기업들이 많은 곳이라서. 부럽다.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 다음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젊은 분들 포함해서 은퇴를 앞둔 분들까지. 그래서 이게 단지 내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까지 그 상가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게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제 무인 점포를 창업할 수 있을 사이즈의 한 10평 전후의 상가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불장이니까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이런 얘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또 금리도 낮았어요. 그렇죠. 2%대였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적절한 물건을 거래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그 부동산 사무실에 그 분양 대행사들이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GM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고객을 소개하면 그 수수료를 주는. 그렇죠. 그럼 네.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제가 통상 계약하면 얻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양심상 고객들한테 지산을 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되게 네. 좋아하는 지역이 하남. 네. 하남 미사신도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 밀도가 너무 낮고 역 근처 핵심 지역에 뭔가 상권이 잘 발달 안 된 그런 게 첫 번째가 느껴졌다면 두 번째는 서울에서 거길 가는 길이 지식산업센터의 숲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었나 하고 생각했더니 2기 신도시들이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참고로 1기 신도시는 90년에 지어진 거고요. 2기 신도시는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지어진 단지들인데, 근데 이 대목에서 잠깐 네. 왜 지식산업센터 지산이 그렇게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자산인지 한번 살짝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전부 자산 배분하는 분들이라서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피스 임대를 놓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가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오피스 들어가는 입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보통 접근성 때문이거든요. 직원들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뭐 하남이나 기타 저 하남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에 2기 신도시에 지어졌던 그 지산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판교 이테크노밸리도 출퇴근 전쟁이라 가지고 이탈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자리조차도 그 정도도 안 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규제를 피해서 지상 공급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수요를 아파트를 못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리고 그때 대출이 잘 됐잖아요, 박사님.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할 때인데 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했는데 대출이 거의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3대 트리오가 있습니다. 생숙 들어보셨나요? 도생 들어보셨나요? 지산 이 3대 트리오가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여서 거주용 오피스텔, 럭셔리 오피스텔까지, 아파텔까지. 네. 근데 아파텔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은 그렇죠. 세 가지 트리오 중에 이제 지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출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상가까지 팔았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게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건도 없었지만 이걸 사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너무 뻔하게 보여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그쵸. 크고 임대료를 예. 올리기가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인 점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으셨는데 그런 상가들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탈도 쉽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내가 차리기 쉬우면 남도 그쵸. 차리기 쉽다라는 네. 그 명언을 이 책에 쓰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근데 그거 사신 분들이 이제 다들 시세 차익에 대한 목표도 좀 있으셨겠지만 그 현금 흐름, 월세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제일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은 50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는 몇 년 남지 않았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저는 보내드렸지만 어딘가에서 가서는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주택 위주 중개였지만 이제 작년에 했을 때는 상가 위주의 중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한 3, 4년 만에 다시 이제 중개업을 하러 돌아갔더니 그 상가를 찾는 수요들은 싹 사라지고 네, 팔아달라는 분들의 와. 와.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대로변에 있는 그 프라자 상가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 예, 것들에 그 병원들 예.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쵸. 예. 모든 병원 업종을 다 볼 수 있는 상가들. 그쵸. 제가 저 일기 신도시 주염역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하나 있죠. 와 정말 놀라운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네,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층 대로변 상가나 아니면 코너 상가 예전에는 최고라고 했던 상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가의 주인들조차 팔아달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본 즉슨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저처럼 4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대비해서 사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이 그래도 조금 잘 사시는 해당 지역에는 잘 사시는 분들이 있었던 지역이라. 예. 또 인구도 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상가를 샀는데 막상 본인이 은퇴 시점이 돼서 그 월세를 받을 때 되니까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일단은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쿠팡. 그렇죠. 이제 물류나 저도 쿠팡의 노예입니다. 도저히 해지 못하겠던데요. 헤어나올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나마도 자영업 중에서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도 좀 살아있지만 판매업종 이런 것들은 버티지 못하시더라고요.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그 대리점 대기업 이제 그 장기 임차를 하셨던 상가였어요. 와, 정말 좋은 상가. 네, 단 한 번도 임차인이 바뀐 적이 없는. 네, 그게 보통 이제 네. 뭐 통신사 대리점들 들어오는 상가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이제 네. 입지 바로 여각 피고 막 그런 최고 좋은 상가. 그쵸. 그 목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죠. 목 좋은 상가. 부럽다. 그럼 뭐예요? 지금 고민. 그치. 네. 이게 다 이제 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확대될 때는 정말 좋은데. 그쵸.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폰 2개씩 쓰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점점 인구는 줄고 또 알뜰폰이라는 경쟁도 그쵸. 생기고 사실 저부터도 대리점 가서 안 산 지 오래됐으니까요. 전화기. 성지들 가서 그렇다 보니까 이분도 막상 이 임차인이 안 들어올까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달달이 받던 월세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대출 이런 거는 없으신 상황이었지만 부유하신 분인데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장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계셨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너무 의존하셨구나. 그렇죠. 왜 이거 하나만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 집 사는 집이랑 생활비는 상가 이렇게. 참 멋진 세팅이라고 다들 그랬던 건데. 그렇죠. 최고의 세팅. 예. 이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거의 그 진리에 그쵸. 가까운. 왜냐하면 예. 집값도 오르고 상가도 오르고 거기다 월세도 인플레만큼 딱딱 올려받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네. 임차인 리스크가 드디어 생기는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급 입지 상가였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임차인을 찾으시긴 했어요. 근데 그 뒤 계약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팔아달라고. 아, 네. 그렇게 목 좋은 상가를 갖고 계셔도 네. 팔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상가 수익률이 계산해보면 한 4% 전후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됐고 대출이 없으니까 월세를 받으면 이제 생활비 충당이 되시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상가를 산다고 하면 한 50% 대출 받는다고 해도 수익이 안 맞죠. 안 맞죠. 왜냐하면 네. 요새 주택담보대출이 7%인데. 그러니까 약간 어떤 실수요적으로 내가 이 상가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면 사실 상가는 대부분 투자 자산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저 대출 받아서 하고 또 그죠? 네, 그리고 워낙 가격이 이제는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정도 되는 수익률 4% 상가를 매매로 살려면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그 수익률 캡레이트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그 차입해가지고 네. 수익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요새 저기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수익률 보는데 네. 1% 돼. 그죠. 강남은 그죠. 1%안 되는 데도 많은데요. 그걸 왜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엔 그게 또 됐어요. 그렇죠. 그럼 질문. 네. 옛날엔 됐는데 이제 안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 네. 또는 이제 비대면 접촉의 세상이 왔다. 이게 첫 번째라면 또 다른 요인은 없나요? 금리 아닐까요? 그렇죠. 옛날보다 네. 금리가 너무 높아졌나요? 네. 그래서 우리 10년 전에는 정말 1.75% 정책 금리를 하다가 그게 0.5까지 가던 시절에 이제 그걸 중개업을 하시다가 그렇죠. 잠깐 쉬고 돌아왔더니 금리가 이제 오를 일만 남은 시대에 맞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려니까 옛날에는 사자 쪽이 많았다면 이제는 팔자. 팔자를 성사시켜주면 돈을 좀 더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군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본인들은 어쨌든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또 너무 헐값에 팔고 싶어 하진 않으신다는 나 또 문제예요. 그건 저도 느껴요. 네. 저희도 고객님들 중에 굉장히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점점 이제 그게 못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어느 날부터 못 올리고 계신 거죠. 아, 근데 인플레는 나니까 당연히 실소득이 줄어드는 걸 그쵸. 느끼시고 그분 입장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용기를 내신 게 그 상가 팔아서 프리즘 가입해서 여기서 이제 1년에 얼마씩 인출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이 팔겠다는 가격을 듣는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우리 라떼 비버님이 그 중개인 하시는 걸 내가 모르고 다른 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직 성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임대는 정말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매매는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아예 문의가 없어요. 매수에 대해서. 수요 자체가.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이비붐 세대 58년기 때들이 그쵸. 네. 지금 이제 67세 정도, 68세 정도 이제 도달하신 그 저보다 이제 한참 선배님들이 다들 이제 그때는 월세 세팅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 하나 얻어서 거기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신사 들어오면 베스트 그쵸. 아니면 뭐 이제 능력 되시는 분들은 커피 카페.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나가서 이제 거기다가 식당 아니면 뭐 약국 병원 그런 꿈들을 이제 꾸고 계시죠. 테넌트 상가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꿈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KB은행 출신인데 KB은행 다녀보시면요. 자기 건물도 1층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KB 건물들 보면 티가 딱 나거든요. 5층짜리 건물에 주차장 엄청 넓은. 사실 저희 집 근처에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쓴다고 싶을 정도의 건물인데 막상 자기 건물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죠. 요즘 은행도 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힘든 또 한 층이 되게 높아가지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2층을 간다면서. 결국 그 고객들에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옛날에는 예금 고객, 입출금 고객 때문에 1층에 있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대출하러 오시는 분들만 또는 금융상품 판매하는 것만 상대를 하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날 겁니다. 야, 그럼 대안은 뭔가? 당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은 상가 소유주라고 이렇게 다 그 먹구름이 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만난 분들 중에도 보통 그 주택 거래로 만나는 분들이랑 틀리게 상가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고수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고수가 많다. 네. 근데 이거 상가에 어떤 연연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자산 배분이 잘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시고 투자 4분법이네. 그 연금 당연히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뭔가 다른 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가 플러스 알파이신 분들은 상가 좋아하세요. 그냥 본인 입장에선 이게 중심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네. 그 1% 상위 부자들 보고서 그 NH 백세 연구소에서 나오는 제가 NH 증권 좋아합니다. 거기서 우리 펀드 팔고 있어요. 거기 백세 연구소 보면 상위 1% 우리나라 순자산 가계가 34억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분들 포트폴리오 보니까 80%가 부동산인데 절반이 자기주택, 그리고 절반이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자산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다 노후 문제를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결하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좀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이 가진 가장 장점은 레버리지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산 가치의 그 파킹 용도로 부동산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단점이라고 하면 황금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도 주택은 싸게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실수요 때문이니까. 네. 집에 뭐 어디 살아야 돼. 특히 그 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학군지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인상 쓰고 그렇게 되죠. 우리 애가 맞을까? 저도 그래서 최근에 사촌 동생 갈아타기를 도와줬습니다. 집 앞에 담배 피는 거 보고 학군지 가겠다 해가지고. 그건 되게 커요. 그게 일종의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매너 문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흡연자들 중에서 이렇게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리고 또 그 바로 집 앞이나 어린이집 앞에서 담배 안 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통풍도 잘 되고 애기들 없는 데서 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 그런 분도 좀 적잖이 계시는 게 저도 대단지 아파트 사는데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동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 보면 정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신호거든요. 뭐 이렇게 매너 makes man이라고 부르는데 킹스맨에 나옵니다. 근데 약간 학군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그 주택은 실거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매매가 잘 되는데 상가는 약간 그런 면이 있군요. 네, 황금성이 사실은 뭐 물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뭐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그게 앵커링입니다. 네. 자기가 샀던 가격을 또 못 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저희 이전 세대랑 지금 한 40대 전후의 세대들, MZ 세대들은 집을 살 때 사실상 대출이 거의 그 많이 필수 많이 받기가 참 어렵지만 요소잖아요. 네. 진짜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이전 세대랑 조금 다르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대출을 상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세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좀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봤지만 이게 30대 시작하신 분, 40대 시작하신 분, 50대 시작하신 분 모아야 되는 금액이 이제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일찍 시작하면 또 요즘에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 사는데 보태고 이러시는 거 많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운 건데. 근데 뭐 저도 중간정산한 사람. 별 수 없어요. 이게 그 집 살 때가 다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만 집을 사게 돼. 원래 그래요. 좀 오르는 거 보고 사게 되지. 그거 뭐 빠질 때 누가 사나. 그런가요? 아니, 빨리 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막 붐붐붐 할 때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 하고 딱 가보면 벌써 대출 규제가 나와 있어서 그쵸,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작지만 소중한 나의 퇴직연금 그렇죠. 해지해서 그럼 사실 이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그 페널티가 있잖아요. 중간 해지하게 되면 연말정산 혜택 받았다가 다 토해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노후 준비나 현금 흐름을 대비하기 좋은 나이가 이제 40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 네. 나이.
그죠, 제 지금 나이죠. 벌써 지금 고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시군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만 계속 드려서 이제 죄송하지만 이미 그 잘하고 계신 선례들을 보면 자산을 여기저기 이제 배분을 잘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어떤 그 황금성 좋은 유동자산을 만들다고 할 때 꼭 부동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 연금을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팔아달라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연금도 감액되잖아요, 박사님. 그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공적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연금 외에 뭐 상가 월세 이런 걸 받으시면 본인의 그 연금이 깎여요. 최대 절반까지도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를 많이 받아도 손해인 거예요. 작지만 소중한 나의 국민연금이 또 반토막 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 모르시고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현장에서. 네, 저는 정말 그때 배당주 투자라고 권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그 소중한 배당이 혹시 금융종합과세와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천만 원 이상의 그렇죠. 이자랑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그렇죠. 세금이 중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건강보험. 건보료. 그러니까 그 건보료까지 막 인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지고 또 저 자녀한테 그 직장 건보에 붙어 있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죠? 그렇죠. 절세 계좌, 그러니까 연금 계좌 포함한 ISA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돈들은 합산되지 않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도 않고. 또 뭐 세금도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출할 때 뭐 아주 작고 미미한 세금이 붙더라고요. 5.5% 이하의 연금소득세. 뭐 어떤 분들은 3.3도 낸다고. 그 연령이 너무 도 되셔요. 그 나이까지 연금을 받는 게 부럽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그 오늘 이 깨알 같은 지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읽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는데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버블 세븐 때 이제 지어져서 그 대형 평수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예. 진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군도 좋고 이제 거주 환경도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장성해서 독립시키고 10년, 나서 20년을 키우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노부부 둘이 사시려니까 집이 너무 크잖아요. 보통 한 6, 70평대면 관리비가 겨울에는 뭐 100만 원 이렇게도 나 나오고. 어딘지 알 것 같아. 혹시 그 개울이 그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가지 않나요? 배산임수. 제가 옛날에 그 나이에 그 집산 친구들 집들이를 갔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집들이 갔던 집은 전세였어요. 그렇긴 한데, 와, 정말 이 아파트 너무 좋다 싶은데도, 이거 이제 너무 크긴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클 땐 너무 좋은데 이제 뭐 그 어느 분 말씀으로는 복도 걸을 때도 무섭다고. 예, 그런 관리비가 그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겨울에는 그래요. 예. 이게 또 집이 크고 또 좀 약간 고급 설계 이래가지고 그쵸. 대리석을 또 좀 죄송합니다 발랐나 보다. 그러면 이게 데우는데 진짜 이게 많이 들죠. 그 관리비를 적게 내려면 되게 그 한정된 공간에서만 방 이렇게 하나에 뭐라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제 참고로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역시 일기신 도시에 대형 평형에 사셨는데, 그 큰 집을 좀 이렇게 건강하실 때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 좋아하셔서 방이 5개 넘는 그런 집에 이제 당연히 손주, 제 아들들 가서 자고 오고 이걸 꿈꾸시면서 그런 집을 선호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편찮으시기 전에 이제 갔을 때 겨울에 왔는데 어머니 너무 추운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방 2개만 불 때고 나머지는 안 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그거에 2가지 면에서 제가 놀랐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용돈이 부족한가요? 생활비가 부족한가요? 라는 생각도 들지만, 두 번째는 관리비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알게 됐네요. 네, 1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노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는데 내야 될 것들은 많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줄여보자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다운사이징을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 트렌드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가장 가격 상승률도 높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겠다고 이제 내놓으시는데 또 뭐 이분들도 특징은 아주 싸게 팔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샀던 가격에 주변 시세를 아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으로 보시는 게 보통 30평대 방 3개 있는 아파트를 보시는데 예를 들면 30평대가 10억인데 내 집이 왜 이거밖에 못 받아요? 2배인데? 면적이 2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가격 차이가 한 2억에서 3억 많이 나면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다운사이징 해봐야 돈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뭐 이것저것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사실 이제 수중에 뭐 한 1, 2억 정도 주시는 건데. 이게 비버님 목이 메이고 계셔 지금. 실산이구나 이거. 갑자기 떠오른 거죠 지금. 눈이 촉촉해지셨어. 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또 고민인 게 이분들이 그렇게 돈이 생겨도 그럼 뭐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실 건지 금융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그 현장에서도 그 금융 공부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 처음에 얘기했지만 중개사가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단 너 무슨 생각이니 그러겠죠. 보통 이제 헐값에 어쨌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금융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나랑은 좀 상관없다. 그건 되게 뭔가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홍순욱 박사님 채널 보시는 분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게 늦으면 좀 참. 그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 그 제일 많은 구독자가요. 네. 40대 후반부터 50대 채널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정말.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네네. 주택연금은 전혀 고려 안 하시나요, 고객님들? 아, 그게 나라에서 집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싸우죠.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집 뺏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뭐 이걸 서브로 고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노후 준비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본인 집에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잖아요. 이거 위험 발언인가요? 뭐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모님이 그 거주하시면서 그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집값보다 더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서 청구하지 않아요. 토해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덜 받아가셨다. 그러면 이걸 매매해서 그 자녀 금액을 자녀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갚으시면 부모님이 받은 연금을 갚으시면 그 소유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다시. 그건 몰랐어요. 마지막은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받았던 연금을 돌려드리면 그 집의 소유권을 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갚으면. 그럼 참 네. 괜찮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금리도 좀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주택연금 계산을 해보시면 집값 상승하고 이자율 높아지면 나오는 주택연금도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도권 핵심 입지라고 하면 조금 꺼려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내 집의 가치가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동안에 이렇게 참 조금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뼈를 잘 때리시는. 네,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산 이야기 시작했다가 지나가지고는 이제 상가에서 특히 그 아파트 상가 네. 했다가 통신사 대리점을 들어갔다가 이제는 대형 평형 아파트의 주택연금까지. 와, 이 부동산의 전문가가 느끼는 최근의 시장 흐름과 함께 더 나가서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 80% 정도가 부동산에 우리 가계자산이 다 묶여 있는데 이거 빨리 유동화할 생각을 해야 되고 먼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유동화를 했을 때 최적의 대안은 절세계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책 쓰셨고요. 저도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크랩을 좀 하는 편인데 굉장히 많이 스크랩했고 제가 또 요 밑에 링크에 제가 쓴 설평도 나가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시고 우리 임은경 작가님의 책을 한번 구독해 보시고 또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얘기만 드리다 가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연금 계좌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실 없고 관리 스트레스 없는 상가를 장기 할부로 매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 계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 멋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니까. 홍 박사님 영상도 그렇고 오늘 이 영상도 보셨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금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촬영 시작하기 전에 PD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나스닥을 한 주 사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박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ETF 같은 것들 하루에 하나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로, 네. 절세 계좌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금을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것은 수익성이 엄청 좋고 유동성도 좋은 아주 초우량 상가를 가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다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라떼 비버님 방송에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